장려식장은 제일 싼 데로 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나다 가지는 거야. 재혁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형,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야, 넌 입 닥치고 있어. 평생 엄마한테 얼마나 얻어먹었는데. 수진이 동생을 쏘아붙였죠. 하얀 병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침대에 누운 박명순 68세은 눈을 감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았어요. 커튼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명순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죠. 끝까지 들어야 해. 명수는 그날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태어난 거였죠. 그날 저는 제 자식놈들을 제 손으로 묶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명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였죠. 애들 학원비랑 재혁이 대학 등록금. 이번 달도 빠듯하네. 명수는 좁은 부엌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시장에 나가 팔 김밥이었죠. 한 줄에 1,000원. 하루에 100줄을 팔면 10만 원. 그게 명순의 하루 수입이었어요. 창문 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부엌을 차갑게 만들었죠. 명순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김밥을 마는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나 학원 한 개 더 다녀야 해. 애들이 다 다닌대. 고등학생이던 큰아들 재혁이 말했어요. 아침 7시 학교 가기 전에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먹으며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죠. 그래, 엄마가 더 벌면 되지. 명수는 김밥을 마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손가락은 이미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죠. 손톱 밑은 김가루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관절은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아팠어요. 엄마, 그리고 나 겨울 점퍼 사야 해. 내 거 너무 구려. 재혁은 명순이 작년에 사준 점퍼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사러 가자. 명수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점퍼 10만 원, 학원비 30만 원, 식비 20만 원, 전기세 5만 원, 수도세 3만 원. 이번 달도 적자였죠. 엄마는 언제 쉬어? 둘째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크면 돼. 명수는 미소 지으며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재혁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명순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엄마,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50만 원이야. 그래, 엄마가 마련할게. 명수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김밥 장사는 낮에 하고 밤에는 청소를 했죠. 하루에 3시간 자는 게 전부였어요. 명순 씨,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같이 일하는 청소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애가 대학생이 됐어요. 명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피곤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돈이 뭐예요? 건강이 최고지. 네, 고마워요. 하지만 명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건강?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돼. 지금은 애들이 먼저야. 재혁이 대학을 졸업한 해 그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사업 시작하려고.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 할 건데 자금이 필요해. 얼마나? 2억 정도. 명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억? 응. 나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요즘 온라인 쇼핑 대세잖아. 명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알았어. 엄마가 마련해 줄게. 명순의 통장에는 2억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20년간 김밥을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모은 돈이었죠. 딸의 대학 등록금, 둘째의 학원비를 빼고 나면 명순에게 남는 돈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전액 출금하시는 겁니까?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순의 손이 떨리는 걸 봤거든요. 네. 아들 사업 자금이에요. 어머니, 노후 자금은 남겨두시는 게 괜찮아요. 아들이 성공하면 엄마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명수는 통장에서 2억을 출금했어요. 남은 3천만 원은 딸 수진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쓸 돈이었죠. 엄마 고마워. 이 돈으로 사업 시작하면 대박 날 거야. 걱정하지 마. 재혁은 통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사무실을 얻고 물건을 사입하고 직원을 고용했죠. 그래,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명순도 미소 지었죠.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며요. 하지만 6개월 후 재혁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사업이 안 돼. 물건이 안 팔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봐. 엄마, 운영 자금이 더 필요해.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명수는 또 대출을 받았어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죠. 고마워, 엄마.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야. 하지만 1년 후 재혁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어요. 엄마, 미안해. 다 날렸어. 2억 5천이다. 재혁은 울면서 전화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또 모으면 되지. 명수는 58세였어요. 무릎은 이미 관절염으로 아팠고 허리는 디스크로 곧게 펴지지 않았죠. 밤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명수는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새벽 배송 물류센터에서 일했죠.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명순 씨,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허리 다치세요. 동료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돈 벌어야 해요. 명순의 입에서는 진통제 냄새가 났어요. 매일 아침 진통제를 3알씩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2년 후 딸 수진이 결혼을 했어요. 엄마, 나 시댁이 좀 잘 사는 집이야. 혼수 제대로 안 차려주면 엄청 쪽팔려. 수진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남자 집안은 의사 집안이었고 수진은 그게 자랑스러웠죠. 그래, 엄마가 준비해 줄게. 명수는 또다시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 이미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었지만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았죠. 엄마, 혼수 리스트 줄게. 이거 다 사야 해. 수진이 건넨 리스트를 보고 명수는 숨이 막혔어요.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 주방용품. 거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문제는 마지막 항목이었죠. 명품 가방 3개, 명품 시계 1개, 명품 지갑 2개. 수진아, 이건 너무. 엄마, 시어머니가 명품만 쓰신대. 나만 싸구려 들고 가면 어떡해. 완전 쪽팔려. 그래도 엄마는 날 사랑 안 해? 오빠 사업 자금은 2억이나 줬으면서 내 결혼에는 5천만 원도 아까워.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야. 알았어. 엄마가 다 사줄게. 명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수진은 다시 밝게 웃었어요. 다음 날 명순과 수진은 백화점에 갔어요. 엄마, 이 가방은 꼭 사야 해. 시어머니가 이거 메고 다니신대. 수진은 200만 원짜리 가방을 골랐어요. 이건 너무 비싼데. 엄마,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야. 제발. 그래. 사자. 명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괜찮았죠. 가방 3개에 600만 원,
시계 한 개에 500만 원, 지갑 두 개에 200만 원, 명품 소품만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가전제품과 가구, 침구류까지 합치면 혼수 준비에 총 4,500만 원이 들어갔죠. 엄마 고마워. 나 진짜 행복할 거야. 수지는 혼수 트럭이 출발하는 걸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명순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한숨이 숨어 있었죠. 이제 빚이 1억이 넘었네. 어떻게 갚지? 결혼 후 수진의 전화는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엄마, 나 바빠서. 시댁 행사도 많고. 그래. 잘 지내면 됐다. 엄마, 그나저나 다음 달에 돈 좀 보내줘. 애 유치원비가. 알았어. 명수는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서 딸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수지는 아이를 셋 낳았어요. 그리고 매번 명순에게 돈을 요구했죠. 엄마, 육아 도우미 비용 좀 보태줘. 엄마, 애들 학원비가. 엄마, 애들 옷 좀 사줘야 하는데. 명수는 자신의 연금에서 매달 50만 원씩 수진에게 보냈어요. 자신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요. 65세가 된 명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어왔죠. 난방은 최소한으로만 틀었어요. 전기세가 아까웠거든요. 애들이 다 잘 되면 엄마도 편해지겠지. 명수는 낡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의 명수는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죠. 하지만 자식들은 명순을 찾지 않았어요. 재혁은 2억을 날린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며 돈을 요구했죠. 엄마,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1억만 더 빌려줘. 재혁아, 엄마가 이제는. 엄마, 오빠한테 2억 줬으면 나한테도 더 줘야지. 수진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돈 필요해. 애들 교육비 때문에 미치겠어. 결국 명수는 또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1억이었죠. 고마워, 엄마.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게. 재혁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또 실패했죠. 엄마, 미안해. 또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명순의 집은 사라졌어요.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어머님, 이 집은 더 이상 어머님 소유가 아닙니다.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해요. 법원 직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명수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괜찮아. 애들만 잘 살면 돼. 명수는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자식들은 이사한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죠. 명순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애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명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66세, 67세. 명수는 여전히 일했어요. 새벽 배송, 청소, 식당 설거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하지만 몸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무릎은 물이 차서 걸을 때마다 아팠고 허리는 디스크가 심해져서 1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명순 씨, 병원 가보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 동료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일하면 돼요. 하지만 명순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68세가 되던 해겨울, 명수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새벽 배송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다가 그대로 쓰러진 거죠. 명순 씨, 명순 씨, 구급차 불러. 동료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명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어요. 폐렴이 심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계세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 있으시죠? 네. 그럼 일단 입원하시고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혁의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날 명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고 온갖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냈죠. 애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애들아. 명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재혁이 병원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엄마가 어떻게 됐대요? 재혁은 간호사에게 급하게 물었죠. 폐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심각하다고요? 그럼 치료비는 얼마나? 재혁의 첫 질문은 어머니의 안부가 아니라 돈이었어요. 건강보험이 있으셔서 본인 부담금은 크지 않을 겁니다. 아, 다행이네. 재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재혁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초라했죠. 엄마, 진짜 많이 늙으셨네. 재혁은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날 수진도 왔어요. 오빠 엄마 상태 어때? 의사가 위중하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헐, 진짜? 그럼 우리 어떡해? 수진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일단 지켜봐야지. 의사가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했어. 오빠, 나 애들 봐야 하는데. 매일 올 수는 없어. 나도 바빠. 회사 일 때문에. 두 사람은 어머니의 생사보다 자신들의 일정이 더 걱정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명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죠. 자식들은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나갔죠. 엄마, 내일 또 올게. 나도 가봐야 해. 애들이 기다려. 그들은 어머니의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어요. 2주째 되는 날 의사가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고 했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얼마나 더요? 재혁이 물었어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이요? 그럼 병원비가.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되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간병인 비용은 따로 드는데. 간병인요? 네, 어르신 혼자 계시기 힘드니까 간병인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병인 비용은 얼마예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네. 재혁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우리가 교대로 간병하면 안 돼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가족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오빠, 나는 못해. 애들 봐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나도 회사 다녀야 하는데. 그럼 재민이가 하던가. 둘째 재민은 그날 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재혁이 결정했어요. 간병인 쓰죠.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비용은 어머니 돈으로 쓰셔야 해요. 당연하죠. 재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날 오후 간병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55세의 김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명순에게 다가왔어요. 명순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죠. 제가 이제부터 어머님을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순자는 명순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 순간 명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따뜻하다. 이 손이. 다음 날부터 김순자는 명순을 정성껏 돌봤어요. 어머님, 몸 닦아드릴게요. 김순자는 따뜻한 물로 수건을 적셔 명순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살살할게요. 김순자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명순의 팔, 다리, 등,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줬죠. 어머님, 피부가 많이 건조하시네요. 로션 발라드릴게요. 김순자는 자신이 가져온 로션을 명순의 팔에 발랐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명수는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몸을 닦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명수는 눈을 떴어요.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김순자가 놀라며 기뻐했어요. 여기가. 명순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병원이에요, 어머님. 폐렴으로 쓰러지셔서 2주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아, 그랬군요. 명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얀 병실, 의료기기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김순자. 누구시죠? 저는 간병인 김순자예요.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있어요. 간병인. 아, 애들이. 네, 자녀분들이 저를 고용하셨어요. 명수는 안도했어요. 애들이 날 위해 간병인을 구해줬구나. 하지만 명수는 몰랐어요. 그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내고 있다는 걸요. 어머님, 배고프시죠?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김순자는 보온병에서 미역국을 꺼내 그릇에 담았어요. 집에서 직접 끓여온 거였죠. 이건 집에서 끓이신 거예요? 네, 병원 음식은 싱거우시잖아요. 제가 직접 끓여왔어요. 김순자는 국을 떠서 명순의 입에 가져다 댔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명수는 눈물을 흘리며 국을 마셨어요. 수십 년 만에 먹어보는 정성 가득한 음식이었죠. 자식들은 어머니가 아파도 한 번도 음식을 해온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우셔요? 맵나요?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 김순자는 명순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명수는 김순자를 기다리게 됐어요.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 대접을 받는 시간이었거든요. 한편 자식들은 복도에서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형,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것 같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회복되려면 한 달은 더 걸린대. 재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한 달이요? 그럼 간병인 비용이 300만 원 더 나가지. 헐, 그럼 병원비랑 합치면. 수진이 빠르게 계산했어요. 엄마 돈으로 내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게 문제예요. 엄마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게, 집도 날렸다면서.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 우리 엄마 통장 확인 못해요? 어떻게?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엄마 가방 뒤져봐요. 수진이 제안했어요. 그게 괜찮겠어?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 돈 될 건데. 수진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날 밤 재혁은 명순의 가방을 뒤졌어요. 있다. 통장. 재혁은 명순의 통장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는 없었죠. 아, 비밀번호가 뭘까? 재혁은 명순의 생년월일, 자신들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생각나는 숫자를 다 입력해 봤어요. 하지만 다 틀렸어요. 제길, 도대체 비밀번호가 뭐야? 재혁은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일단 엄마가 깨어나면 물어봐야겠어. 일주일 후 명수는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는 혼자 앉을 수도 있었죠. 자식들은 그날도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김순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엄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재혁이 물었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그나저나 엄마,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 통장? 왜? 병원비 내야 하잖아요. 엄마 돈으로. 아, 그래. 비밀번호는
명수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재혁은 서둘러 나갔어요. 명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병원비를 내러 가는 거겠지. 하지만 명순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그날 저녁 자식들은 은행에 갔어요. 어머니 통장 잔액 조회 부탁합니다. 재혁이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잔액이 250만 원이네요. 250만 원? 겨우?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연금은요? 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0만 원. 즉, 재혁은 혀를 찼어요. 복도로 나온 자식들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형, 250만 원밖에 없대요? 그러게.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지? 아마 다 쓴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받을 게 없잖아. 수진이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재혁이 수진을 제지했죠.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시면 연금이라도 나오잖아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금? 40만 원이 뭐가 돼.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자식들은 한숨을 쉬며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명수는 자식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명수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커튼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형, 엄마 돈이 별로 없대요. 250만 원밖에. 진짜? 그럼 우리가 받을 게 없는 거잖아.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면. 쉿? 그럼 말하지 마.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병원비만 계속 나가고 명순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차라리 빨리 죽으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명수는 눈을 뜨지 않았죠. 들어야 해. 끝까지 들어야 해. 3주째 되는 날 밤 명수는 또다시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늦은 시간에 병원에 왔거든요. 김순자도 집에 간 후였죠. 엄마 주무세요? 재혁이 작게 물었어요. 자는 것 같은데. 수진이 명순의 얼굴을 확인하고 말했죠. 명수는 숨을 고르며 잠든 척했어요. 형, 의사가 뭐래요? 회복이 더디대. 나이도 있고. 그럼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몰라. 몇 달은 더 걸릴 수도 있대. 몇 달이요? 그럼 병원비가.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용히 해. 엄마 깰 수도 있잖아. 재혁이 수진을 제지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뭐, 만약에 엄마가 더 악화되면 인공호흡기를 달 수도 있대. 인공호흡기요? 그럼 식물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대. 그럼 몇 년씩 갈 수도 있고. 헐, 그럼 우리 평생 병원비 대야 해요? 그러니까. 재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형? 설마. 재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만약 의사가 물어보면 인공호흡기는 안 한다고 하는 게. 형?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재민이 항의했어요. 야, 넌 병원비 낼 거야? 엄마 연금 40만 원으로 병원비 감당이 돼? 그래도 엄마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 편히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수진이 재혁의 편을 들었어요. 명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날 죽이려고. 명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죠. 들어야 해. 더 들어야 해. 형, 저는 반대예요. 그건 아니에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넌 입 닥치고 있어. 평생 엄마한테 얼마나 빌붙어 살았는데. 그래도 이건. 야, 재민아. 현실을 봐.
엄마가 몇 년씩 식물인간으로 계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 우리도 살아야지.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누나도. 재민아, 넌 돈이 많아? 병원비 내가 낼 거야?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됐어. 일단 오늘은 이만 가자.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재혁이 일어섰어요. 자식들이 병실을 나갔어요. 명수는 그제서야 눈을 떴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래. 알았다. 이제 알았어. 명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순자가 왔을 때 명수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순자 씨, 앉으세요. 명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김순자는 명순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어머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 변호사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변호사요? 김순자는 놀랐어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계신데 연락드려 볼게요. 고맙습니다. 명수는 김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제 자식들도 안 해준 걸 해주셔서. 어머님,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냥 고마워서요. 김순자는 명순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을 봤어요. 그건 결심이었죠. 그날 오후 변호사 이정민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명순 어르신.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는 침대에 기대 앉았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명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재산 정리요? 네. 통장에 250만 원이 있고 연금이 한 달에 40만 원 나와요. 그리고 명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제가 자식들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네. 20년 전에 시골에 산 땅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지금은 개발 지역이 됐대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지금 시세가 5억 정도 된대요. 이정민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5억이요? 네. 자식들은 몰라요. 제가 말 안 했거든요. 왜 말씀 안 하신 겁니까? 말하면 또 달라고 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너무 많이 줬거든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이 땅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니면 순자 씨한테. 김순자 씨요? 네. 제 자식들보다 순자 씨가 저한테 더 잘해줬어요. 명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르신, 자녀분들께서는. 변호사님, 어젯밤에 제 자식들이 한 말을 들었어요. 명수는 어젯밤 일을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인공호흡기 이야기,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이정민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변호사님, 저 이제 제 인생 제가 살고 싶어요. 자식 위에 사는 인생은 이제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뜻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명수는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죠. 이정민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죠. 어르신,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서류는 토지 증여 계약서입니다. 어르신의 토지 5억 상당을 희망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서류는 현금과 연금 수급권을 김순자 씨에게 양도하는 내용입니다. 김순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과하세요. 저는
순자 씨, 받으세요. 당신이 제 자식들보다 저한테 더 잘해줬어요. 하지만, 제발 받으세요. 제가 마음 편히 죽으려면 당신이 받아줘야 해요. 명수는 김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장례식은 순자 씨가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한텐 알리지 말고. 어머님, 김순자가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저 이제 오래 못 살아요.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고, 그래도 순자 씨, 제발,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명수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고 지장을 찍었죠. 이제 됐습니다. 이 서류는 공증까지 받아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어르신, 제가 보기에도 올바른 결정이십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명순의 손을 잡았어요. 힘내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으셨어요. 네. 하지만 명수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저녁 자식들이 병원에 왔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재혁이 물었어요. 좋아.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그나저나 엄마, 혹시 다른 재산 없어요? 다른 재산? 응, 통장이나 땅이나.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없어. 통장에 있는 게 전부야. 정말요? 혹시 숨긴 거 없어요? 수진도 끼어들었어요. 없다니까. 아, 진짜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나중에 돈 어떻게 해요? 연금으로 살 거예요? 그래, 연금으로 살지. 즉, 알았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자식들은 실망한 채 나갔어요. 명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4주 후 명수는 퇴원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김순자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명수는 병원 밖의 햇살을 바라봤어요. 4주 만에 보는 햇살이었죠. 어머님, 어디로 가시겠어요? 순자 씨 집으로 가도 될까요? 네. 저희 집이요? 응. 자식들한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김순자는 명순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어머님, 여기 제 집이에요. 좁지만 괜찮으시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명수는 김순자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퇴원한 줄도 몰랐죠. 명순이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재혁에게 이상한 우편물이 왔어요. 뭐지, 이거?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등기우편이었죠. 재혁은 우편물을 뜯었어요. 뭐?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명순 씨의 전 재산 증여 및 상속 포기 통지서. 재혁은 급히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재산을 다 기부했어. 뭐?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와봐. 법률사무소에서 온 서류야. 1시간 후 세 남매는 재혁의 집에 모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수지는 서류를 읽으며 소리쳤어요. 토지 5억을 희망노인 복지재단에 기부. 현금 및 연금 수급권을 김순자에게 양도. 엄마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 5억짜리 땅을. 재민도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김순자가 누구야? 간병인. 병원에서 엄마 돌보던 간병인이야.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병인한테 재산을 다 줬다고. 미쳤어. 엄마가 정신이 나갔나? 수진이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이거 무효야. 무효라고.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한 거야. 하지만 여기 공증 받았다고 나와 있어.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증? 그럼 진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재혁은 주저앉았어요. 5억이 날아갔어. 형, 엄마한테 전화해봐요. 그래. 재혁은 명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죠. 전화를 안 받아. 병원에 가보자. 세 남매는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저희 어머니 박명순 환자 어디 계세요? 재혁이 간호사에게 소리쳤어요. 박명순 환자요? 일주일 전에 퇴원하셨는데요. 퇴원? 어디로요? 그건 보호자가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 우리가 자식인데 보호자 아니고 뭐예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죄송하지만 환자분께서 자녀분들 연락처를 삭제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리고 김순자 씨만 보호자로 등록하셨습니다. 김순자, 그 간병인. 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세 남매는 병원 복도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우릴 버렸어. 재민이 울먹였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날 밤에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수진이 재혁을 탓했어요. 내 잘못? 너도 같이 했잖아. 나는 형이 시켜서 한 거야. 뭐? 세 남매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재혁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재혁 씨십니까?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네, 박명순 어르신의 변호사입니다. 엄마가 왜 변호사를? 어르신께서 제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라더니 나는 오늘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묻었다. 너희들의 노후는 안녕하냐고 하셨습니다. 재혁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연락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적 조치? 노인학대로 고소하시겠답니다. 어르신께서 병원에서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 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뚝. 전화가 끊겼어요. 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세 남매는 이정민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재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일어나세요. 어르신께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들이 병원에서 한 말 다 알고 계십니다. 녹음도 되어 있고요. 이정민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 어머니께 인공호흡기 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실수입니까?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돌아가세요. 어르신은 이제 당신들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다시 찾아오시면 정말로 고소하겠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그러셨으니까요. 이정민 변호사는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세 남매는 복도에 남겨졌어요. 이제 어떻게? 재민이 울먹였어요. 다 끝났어. 5억이 다 날아갔어. 재혁은 벽에 머리를 박았어요. 엄마, 엄마.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명순과 김순자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정말 좋아. 명순은 김순자에게 기대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자녀분들 생각 안 나세요?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러시구나. 순자 씨, 나한텐 당신이 있잖아. 당신이 내 진짜 딸이야. 어머님, 김순자는 명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명수는 생각했어요. 나는 그날 죽은 게 아니었어. 다시 태어난 거였지. 한편 재혁의 집.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해? 재혁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몰라. 회사 월급으로는 안 되고. 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장모님한테 연락해봐요. 엄마한텐. 다시는 연락하지 말래.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 받아. 전화번호도 바꾸셨어. 재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의 집. 여보, 애들 학원비 못 내겠어요.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 장모님한테 연락해봐요. 안 받으신대. 연락도 안 되고.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미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용기 있게 형이랑 누나를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재민의 사과도 명순에게 닿지 않았어요. 1년 후, 명수는 희망노인복지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명수는 미소 지었어요. 강연의 제목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키우는 것이었죠. 어르신, 자녀분들과는 화해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 명수는 옆에 있는 김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 씨, 저녁 뭐 먹을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요. 그럼 우리 외식할까? 좋아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어갔어요. 명수는 생각했어요. 나는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